배나 초대석 정한용 편 2부입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KBS의 드라마 보통 사람들. 네. 이게 한국판 월트내 사람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전원일기의 도시 버전. 그렇죠. 네. 처음 이제 시작을 사실은 그 일상 어떤 한 따뜻한 대가족이죠. 네. 큰형네 가족, 작은형네 가족 또 이렇게 해갖고서 아들들이 다 극 중에서 결혼합니다. 극 중에서 결혼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3년을 계속 그랬으니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1일 연속 그러니까 전원일기는 오래 했습니다만 이제 주말 네. 그 주중 시츄에이션 드라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이거는 매일. 네, 매일. 야, 월화수목 금이었나요? 그럴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또 하지 않았나? 황정순 선생님이 황정순 이제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고, 네. 이제 큰형이 이순재,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형수가 송재호. 김민자, 둘째 네. 아들이 이제 둘째 형이 송재호, 제 송재호 선배 이제 송재호 형님 부인이 네. 그 극 중에 연극 배우로 나왔는데 네. 아니 왜지? 연복순 선생님 아닌데 아닌데. 누구셨지? 야, 네. 얼굴만 기억이 나네. 참 제가 치매가 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셋째 형이 이영하 형님이 이제 애인이 유지인 옆집 사는 부잣집 딸. 네. 유지인.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있어요. 네. 그 위에 참 누나가 있어. 누나가 한혜숙 씨. 아 저기 저 대누나. 나이든 저 노처녀 의사. 네. 노처녀 의사. 그 한혜숙 누나의 이제 남자친구가 네. 한진이. 네. 네. 한진이 선배님. 그러고서 이제 그 집의 막둥아들이 이 정한용. 네. 저 두꺼비이고 저희 집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가정부로 이제 그 일하게 된 가사 도우미로 올라온 처녀가 금보라. 네. 그래서 이제 금보라를 제가 그 동생이랑 같이 쪽방에 와서 저희 집에 네. 거기서 살면서 동생들 학교 뒤치다거리 하면서 우리 집 가사 일을 돕고 있는 그 처녀가 이제 불쌍하니까 제가 매일 복개 가서 일도 도와주고 네. 몰래 퇴근하고 일찍 들어와서 그래서 착한 그 청년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근데 그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진짜 착해졌어요. 드라마의 캐릭터가 영향을 미쳤나요? 나는 네. 그 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뭐 말도 안 듣고 집에서 그러던 친구인데 워낙 이렇게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 중에 사람들이 주변에 다 이게 착하니까 지푸레 착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푸레 네. 착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식당 가면 돈도 안 받았다면서요? 식당 주인 진짜 그랬죠. 아주머니들이. 저는 진짜 인기가 좋았었죠. 말도 못하게 인기가 좋았었죠. 그때는 많은 사랑을 네. 받았습니다. 그 위의 형인 이영하 선생은 좀 부잣집으로 장가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보라 정한용 커플은 식구들이 좀 은근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네. 집에서 그러니까, 많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반대하고 네. 형도 반대하고 저는 거기서 사실은 건설 기사라 성격이 토목 기사라 건축가 나오고 토목 기사로 일하는데 이 현장을 도하해서 특히 건설 현장에 그 맨날 일을 하고 이러니까 맨날 땀 흘리고 네. 이 안전 못 쓰고 이러고 집에 퇴근해서 이 신발도 작업화 큰 거 신고 다니고 그 군화 같은 거 신고 이러고 이제 이 작업복을 입고 맨날 다니고 이제 이러니까 수염도 잘 안 깎고 그러니까 이렇게 터프가이 같이 보였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정의감이 있고 그런 따뜻한 그렇죠. 뭐 이런 청년이라 네. 그 여성들이 되게 좋아했죠. 의지가 되고. 그리고 저 신혼 때 네. 몰래 파스를 붙이는 부인 금보라 그때 네. 그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그러죠. 막 집안 다 뒤집어 놓는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씬도 있었고 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형 결혼할 때는 부잣집에서 우리 이렇게 좀 낮춰본다고 가슴 아파하더니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죠. 끝끝내 우겨서 네네네 맞아요. 결혼을 했던. 사실은 저도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원래 갖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아이들을 갖다가 뭐 좀 부잣집 애랑 놀라고 네. 어떻게 하면 친구들 엄마들이 그럼 걔가 그 가갖고서 늘상 비굴하게 크게 돼요. 아무래도 베푸는 거를 그러니까 예. 친구는 자기보다 못한 친구도 있고 자기보다 우월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다 도대체 못한 친구한테 정말 많은 걸 어떻게 보면 뱉고 얻거든요. 네. 성장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 나눠주질 못하니까 나누질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질 못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사회가. 나연수 극본 최상식 연출. 그렇죠. 보통 사람들. 네. 이 드라마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셨네요. 그 드라마 끝나고 이제 저도 장가를 가야 되니까 네. 결혼했죠. 어머니 친구 딸.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은 이제 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봤었었는데 네. 결혼 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집가면서 그때 28살인데요. 어른이죠. 저는 이제 32살이고 그때는 늦은 이제 거죠. 좀 많은. 늦은 네.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저도 외아들인데 저희 아버님이 큰형님이시고 이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라고 이제 재촉을 또 하셔서 그냥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나도 진짜. 그래갖고 결혼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가장 결혼에 중요한 건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보통은 연애를 편하게 하려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애들이 나는 같이 잘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랑 매일 같이 잘나고. 아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고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고 결혼은 같이 살라고 하는 거지. 너 같이 잘나고 매일 같이 잘나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제가 그 사람을 저희 집사람 저는 결혼할 때 일단은 이 사람이 생각이 바른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의 경우는. 근데 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일단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프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침에 희망음악이라고 KBS에서 그 FM에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무슨 유튜브대상 프로가 됐는데 그전에는 그게 뭐였냐면 FM에서도 전부 이 무슨 유럽 칸소네나 뭐 샹송이나 뭐 유럽 팝이나 무슨 뭐 미국 팝송도 있습니다만 그건 팝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하자 그래서 제가 불어를 부전공을 해서 이야, 네, 또. 그래서 제목을 읽어줄 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때는 구성 작가가 주찬옥 씨였어요. 네. 쟁쟁한 분들의. 그러니까 주찬옥 씨가 이제 그다음에 커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저하고 드라마를 또 같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 뭐 고개 숙인 남자하고 같이 이런 드라마를 또 드라마 작가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라디오 구성 작가를 했었죠. 그래갖고 뭐 그때는 이제 멘트 같은 게 뭐 몇 개 써줘요. 조금씩. 그러면 거의 다 제가 얘기를 만들어 갖고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을. 주 작가가 써주는 게 한 30분 분량도 안 되게 써주는 게 방송에 치면 나머지 1시간 반은 제가 그러니까 한 25% 정도 써주고 나머지 한 75%는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방송이라 돌발 상황도 많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뭐 제일 편하게 집 얘기죠. 우리 네. 집 얘기, 우리 할머니 얘기, 우리 엄마 얘기, 아버지 얘기, 뭐 내 친구들 얘기. 그 시비도 안 걸리고. 맨날 그러죠. 맨날 했던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 집사람은 매일 들었던 거예요. 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은 하피스트예요. 하프를 쳤었는데 또 이제 집에 가니까 하프가 있어서 이제 결혼하면 저게 오나 보다 그러니까 또 그런 기대로 결혼을 또 했던 것도 좀 있겠죠. 지금 이제 슬아의 자녀가 두 분? 셋. 세 분. 네.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막둥이가 아들입니다. 네. 아유 근데 그 첫 아이는 그 위에 형이 하나 이르셨네요. 있으니까 네. 원래 저 집사람이 애를 넷이나 낳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을 그 중노동을 시킨 건데 그 맨 위에 녀석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약간 폐에. 예. 그러니까 폐가 한쪽이 약간 함몰되어 있어서 의사가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가 그러니까 뭐 이 어깨가 조금 근데 뭐 다른 데는 아주 다 정상이에요. 그 폐만 좀 약해서 얘가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될 텐데 근데 그만 해도 참 옛날이라 그런가요? 폐렴에 걸린 거예요, 걔가. 아기가. 그냥 뭐 폐가 더군다나 한쪽이 뭐 기형인 녀석이 폐렴에 걸리니까 극복을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돌도 못 넘기고. 돌도 못 넘기고 그래갖고 제가 아주 정말 어렵고 많이 뭐 힘들어하고 그래서 방송도 다 중단하고 그래도 근데 그 얘기를 내내 숨기고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한테 그걸 남길 얘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때 이걸 또 그런 내 아픈 모습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방송에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이제 좀 울다가 이제 세수하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방송 녹화도 하루는 했어요. 근데 녹화를 하는데 그 얼굴이 왜 그래? 전부 다 약간 이상하죠. 딴 사람을 딴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연을. 저도 뭐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뭐 이제 이러고서 뭐 하루는 때였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하루 녹화하고. 그래갖고 화장실에 갔죠. 네. 사장님 방에 가서 사장님한테 대초종을 얘기하고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애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너무 힘이 들고 이런데 누구한테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기자들한테 알려지는 게 정말 싫고 이러니까 그냥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고 있는 드라마가 2개나 되는데 그 사장님이 듣더니 알겠다고 갔다가 내가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잠시 추스리라고. 그리고 난 제주도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랬더니 그 우리 집에 식구들이 한 집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드라마에. 네. 그럼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때로 다 잘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디 뭐 강걸로 처리가 됐거나. 갖다 붙다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집 없어진 거야. 그냥 때로.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한동안 또 강변도로 못 가셨다면서요? 네? 강변도로를 못 나가. 아니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아기가 저희 어머님이 우리 그 애 이제 화장을 해서 그러니까 애가 뭐 뼈가 얼마나 뼈가루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한 줌이죠. 네.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저쪽 강에서 뿌렸대요. 저기 양술이 있는 데 가서 그 어머님이 그냥 뭐 이모랑 뭐 이렇게 갔는데 저는 뭐 차마 못 가시고. 차마 못 가죠. 저희 아버님도 뭐 저희는 집에 다 빈 게 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집에 아이의 흔적이 남아서 아이가 타든 뭐 유모차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뭐 딸랑이니 뭐 이렇게 모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치웠어도 어딘가 흔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제 집에 못 있고 다 친척집으로 나눠주고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제주도에 내려가는데 아무튼 올라와서도
이 강을 보면 눈물이 나서 강을 못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그래서 뭐 이젠 뭐 세월이 30년이 더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뭐 이제 동생들이 또 셋이나 이제 있어서 옛날에는 제가 저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 고마운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게 제 옛날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먼저 세상을 앞서간 자식은 그 자식도 아니고 그거 뭐 잊어버려야지 그걸 뭐 기억하냐고. 근데 어떤 신부님이 케빈 커스턴 신부라고요. 신부님이 저한테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절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큰 행복이 있는 걸 가르쳐 준 것도 그 사람이고 그렇게 큰 슬픔이 있는 걸 가르쳐 준 것도 그 아이인데 세상에 그렇게 큰 슬픔이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래갖고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준 고마운 친구니까 그렇게 많이 운다는 것도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눈물샘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정말 잘 울어요. 그래갖고 저는 연기할 때 우는 거는 아주 뭐 정말 잘 울어요. 네. 그래서 그 녀석한테 그거는 많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이름도 있었습니까? 네? 이름이요? 네. 구안이요. 구안. 정구안. 그 걔 이름은 정구완이에요. 완. 네. 정구완. 우리 큰아들 이름은 정구환. 아. 그러니까 구안이었는데 그다음에 구환이로 바꿨어요. 큰아들은. 네. 근데 장명소에서 좋은 거죠, 뭐. 네. 구안이는. 이제 그 방송일 계속 하시다가 92년 대선 때 이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인데 네. 김대중 후보 찬조 연설을 했죠. 네. 그 얘기는 뭐 이제 네. 하도 방송 같은 데서 많이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제가 88년도, 89년도, 91년도 이때가 진짜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 때문에 슬럼프를 가지고 다시 이제 재기한 게 욕망의 문이었는데요. 네. 대하 드라마를 이제 해서 그걸로 87년도, 88년도 제가 방송 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시대라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또 새로 시작하게 되고 손숙 정한용의 정한용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명편 김수현 원작의 상처도 하고 네, 미니 시리즈도 그 다음에 이제 고개 숙인 남자니 네. 뭐 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 거니 뭐 또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 도시인이라는 드라마도 하고 뭐 드라마도 많이 하고 광고를 또 무지무지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광고는 뭐였죠, CF? 광고를 뭐 브루펜도 하고 네. 저 감기약. 쑥쑥이 네. 뭐죠 남양 분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에어컨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네. 크라운 베이커리 했죠. TV를 틀면 아무튼 그때 내 거의 광고를 24시간 퇴근길에 크라운 베이커리였는데 이 빵집이 그때 프랜차이즈를 처음 제가 회사에서 해가지고서 이걸 많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라 그 광고를 많이 찍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기고만장해서 살 때인데 그 여성시대라고 라디오를 또 할 때라 그 라디오 하나 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2개 하고 뭐 광고 찍고 이런 게 정신이 없이 살 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진짜 건방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제가 유학을 못 가서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친구가 그때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뭐 미국 가서 공부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뭐 프린스턴 뭐 어디 거기서 뭐 카페 뭐 미국 가보니까 어떻더라, 뭐 세계 흐름이 이렇더라. 너 거기 어디 뭐 좀 뭐 이타카야 너 코넬 내가 놀러 갔을 때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는 뭐 유학을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냥 나도 유학을 가야겠다. 이래갖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유학을 가야겠다. 이제 40이 되기 전에 유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잘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김대중 집에 네. 국회의원들이 왔대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 집에 날 찾아왔다 그래서 그때 임채정 의원님하고 원혜영 의원님하고 또 한 사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건노갑 공보관이었던 서울신문 사장 하시던 양반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윤혜라 씨 오빠 되시는 분 성함을 까먹었네. 저도 그래갖고 세 분이 찾아오시다고 그래서 갔더니 김대중 총재가 보내서 왔다고 세 분이 대통령 이번에 출마하는데 거기 좀 도와달라고 지지연설을 뭐 해달라고. 처음에 겁이 덜 나죠. 그때는 그렇죠. 또 김대중 대통령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무조건 잡혀가고 뭐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막 듣고 이러는 상황인데 저는 짱이라고 한다고 안 된다고 이제 처음에 그리고 그날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랬죠.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안 됐더라고요. 그냥 많이 그래도 야당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뭐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몇십 년을 감옥에 계시고 이러고서 그 신군부한테 사형 언도를 받아도 꿋꿋하게 그래도 민주화 투쟁을 하신 참 훌륭한 분인데 지지연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제1야당 후보인데 YS는 그때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민정당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YS 그래서 이제 야당 당수였는데 합당을 하셔서 김종필 또 총재랑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민자당이라고 큰 당이 되고 거기 후보가 돼서도 더군다나 야당이시면서 여당 후보로 나오신 거니까 지지도가 뭐 거의 과반 이쪽엔 뭐 거의 반토막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49%면 여기가 23. 그다음에 우리 정주영 그 당시 이제 회장은 통일국민당 후보는 17% 정도만 되죠. 근데 이제 이쪽은 돈이 많으니까 또 그래도 정주영 회장은 돈이 많으니까 좀 모여요. 거기는 또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는 뭐 최불암 선배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나중에 국회의원 또 다 되셨잖아요. 이주일 또 씨도 계시고 이주일 선 그리고 그 당시는 김대중 캠프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쪽 YS 캠프는 우리 이제 단장이 이덕화 씨고 뭐 이제 한 10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92년도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유 참 안 되기도 했다. 근데 여길 도와주면 내가 방송을 잘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상 나오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 방송 그래갖고 그때 하차하고 바로 잘리더라고 네.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네. 그리고 저 혼자 라디오, TV 다 했어요. 그때는 나 혼자 아무도 없을 때인데 92년도는 해서 떨어졌죠. 뭐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죠. 떨어지고. 그래서 김대중 정한 총재는 이제 나는 정치를 떠나 이러면서 런던으로 네. 이제 그때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런던으로 가시고 저도 뉴욕으로 방송을 떠나 뉴욕으로 걔가 그냥 인천인지 그때 김포공항인지 인천공항인지 아무튼 공항에서 감사롭게 울면서 갔어요. 제가 이 조국 땅을 떠나면서 네. 제가 짐 안에다 이 태극기를 덮어서 무슨 망명 가는 김구 선생 같이 네. 그래갖고 가갖고 뉴저지 가서 벽에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항상 살았었는데 그 우리 집을 갖다 애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뉴저지 임시정부라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은 매일 태극기 띠라고 무슨 태권도장 같으니까 네. 띠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그 우리 김대중 총재님과 인연이 됐었죠. 뉴욕대 대학원에서 매체 형태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15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갑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때는 새정치국민회의. 그렇죠.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 발기인이 돼서 처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지금 소위 정치권에 이제 큰 이제 뭐 정치인이 된 양반들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었죠. 15대 네. 사실은 동기들이 다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을 이 정신없게 만드는 센 정치인들은 다 15대입니다. 저하고 동기들입니다. 그때 뭐 저 정세균 국회의장.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하고 저하고 특별히 제일 친했었습니다. 재경위 가장 네. 둘이 이제 아주 듀엣처럼 지내서 매일 그저 둘이 가장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뭐 추미애 의원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양반들이 김무성 의원이나 네. 홍문종 의원이나 뭐 이렇게 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네. 경기도지사 다 15대 우리 동기들이죠. 국회의원 해보니까 실제로 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과거 정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옛날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고 네. 또 선배님들은 거 지나간 얘기 쓸데없이 뭐하러 하냐. 90년대 중반의 환경. 옛날에 그 뭐하러 그 당시 지나간 얘기인데 옛날엔 사실 지금 와서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고비용 정치 구조를 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쓰게 되고 근데 정치 그 많은 돈을 만들어내려면 정치인이 그 불법 후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랬던 정말 뭐랄까요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정치 자금법이라는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제일 웃기는 게 대가성 없는 후원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없애야 되는 게 후원금은 다 대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무슨 꼬리표 없는 돈은 없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5만 원, 10만 원 후원금 내는 건 뭐 대가성이 없나요? 대가성이 있는 게 그것도 그 친구랑 같이 소주도 먹고 같이 놀아주고 네. 전화도 받고 이래야지. 전화도 안 받으면 10만 원도 안 내요. 그럼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당연하죠.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1,000만 원 냈어. 네. 이거는 뭘까? 이상하죠? 네. 1,000만 원 내면 네. 찾아와 다음 주에. 내가 기술보증기금에 다 되는데 다 됐대. 네가 전화만 한 통화만 해주면 나오게 됐대요. 그게 불법 청탁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돈 돌려주죠. 야, 나는 그거 안 한다.
그거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 그냥 사실 그때 쓰는 돈이 네. 근데 그때 보면 내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뭐 천몇백만 원 받아갖고 세비. 네. 우선 세금을 많이 내요. 누진세라 세금이 많아요. 천몇백만 원이니까 네. 몇백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 그 다음에 당비 처음에 중앙당비 내야죠. 그렇죠. 서울시지부 운영비 내야죠. 그 다음에 지구당비. 지구당 뭐 지구당 운영비는 뭐 거기 알아서 내가 후원금에서 나가요. 지구당 운영비는 어마어마한데요. 그 다음에 지구당에 유급 직원이 4명인데 그걸 내가 다 월급을 내가 줘야 돼요. 개인 돈. 개인 돈으로 사무국장, 네. 정책실장, 민원실장, 여사무원 네 사람 월급. 거기다 점심 때 직원들이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 동네 할아버님들 지구당에 와서 노시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죠. 안 먹나? 그 양반들도 드셔야지 같이. 짬뽕값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에요. 아유, 이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역구에서 무슨 그거 다 어디서 나? 네. 그다음에 그 지역구 그 사무실 운영비랑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또 가입을 다 해야 돼. 시민단체 가입 안 할 수가 있나? 경실련 또 회원이죠. 뭐 자매연대도 회원이죠. 무슨 환경운동연합도 회원이죠. 뭐 정신대 할머니 기념관 건립기금 내이죠. 뭐 북한동포 쌀 보내기, 북한동포 비료 보내기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평화통일 뭐 연구 모임 무슨 환경 아동 연구 모임 회비들 내야죠. 이러다 보면 세비가 나중에 돈 천몇백만 원 한 130만 원 남고 이래. 그거 저희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럼 번 돈이다 130만 원 이러고. 그러면 내가 네. 그 나머지 써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구당에 그 쓰는 돈이 아니 그 천몇백만 원에서 지구당 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을 쓴 건 하나도 아니고 없고.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난 국회의원 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 운동회 다 하지. 아니 거기 이제 우등상 있어요. 네. 졸업식 이제 운동회 때 상 줘야 되고 졸업식 때 학기마다 상 줘야 돼요. 1학년 1등. 예. 그럼 이제 1등이 국회의원상이야. 2등은 구청장상이야. 네. 구청장님이 이제 2등상에 국회의원상을 더 위에 할까 구청장상을 할까 애들이 국회의원상이 그래도 위인 것 같다. 국회의원상은 1등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무슨 전자사전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하자.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구청장님 상이 2등상인데 네. 그거는 컴퓨터래요. 그러면 1등상은 그거 이상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청장은 그게 자기 돈으로 합니까? 판공비로 쓰는데? 국회의원은 판공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관내 후원금으로. 학교만 몇인데. 관내 학교만 몇 개입니까? 네. 그 쥐나요. 내가 국민들은 모르잖아, 그러는 걸. 안 해봐서. 근데 국회의원 또 안 해본 사람들이, 나 방송에 나와서 국회 욕하는 거 보면, 아이고, 네. 지역 국회의원 한번 해보라고. 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게 지금은, 어떻게 깨야 됩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게 그런 것이 이제 우선 지구당, 지역구, 이거 지금도 좀 남아있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저비용 정부 보조금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선거 공영제가 정당 공영제 해가지고서 또 국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90년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네. 지금은 또 선거법이 무서워져가지고 돈을 달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왜 달랜 사람 줬다가 이 사람 걸리면 이 사람이 그렇죠. 네. 많이 물어봐야 돼. 같이다. 네. 옛날에는 아주 내노래요. 그러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먼저 요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일에 이제 네?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신경 써서 정성을 들여서 요즘에 하는 이제 일은 드라마 탤런트를 지금 요즘은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번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요 근래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속 회장 뭐 이런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꼭 마누라 2개 있고 그렇죠. 마누라 2개 있고 이렇게 뭐 바람 피워갖고 사회 윤리적으로 뭐 지탄받는 회장님. 지탄받는 뭐 필리핀에서 아들 낳았는데 네. 그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네. 뭐 망신 오고 맨날 뭐 바람 피워서 본 마누라한테 구박받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역할만 네. 해서 계속 드라마를 몇 개를 그런 것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방송국 그 프로듀서들한테 네. 제발 좀 나 좀 그런 것 좀 시키지 마라. 그 젊었을 때는 돈 많은 나쁜 놈 좀 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네. 어울린대요 제가. 난 젊었을 때 정말 착한 것만 했다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가는 식당마다 착한 두꺼비 왔다고 돈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는 식당에서 밥도 안 팔어. 아니 그 나가라고 아니 그러는데.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웃어요. 근데 네. 저도 그 전까지는 좀 점잖은 역할에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쓰는데 네. 아 이게 또 요 근래는 이제 이미지 관리가 맨날 바람 피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 가갖고 이미지가 네. 이게 뭐 지가 마누라 첩두고 있는 녀석이 무슨 주례를 쓰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또 극중 인물이랑 혼동하니까. 돈 많이 혼동하죠. 네. 제가 아니 이게 이제 좀 이런 역할을 좀 그만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네. 요번에는 이제 드라마를 새로 KBS, ETV에서 이제 가을철에 하는데 네. 저 전업주부 남편으로 가난한 역할을 한번 네. 그래갖고 제가 그걸 살림하는 남자. 살림하는 남자 이거를 맡아서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소시민을 네. 처음 최근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근데 사실은 녹화하면은 소시민은 힘은 들어요. 네. 왜냐면 바깥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추운데도 걸어 다녀야 되고 네. 사실은 이 부자 역할이 좋아요. 항상 차 안에 앉아 있고 아, 씬도 차 안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 안에서만 주로 네. 놀고 이러니까 부자가 편하죠.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젊었을 때 이미지로 한번.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싶은 것 한 가지와 이거는 좀 후회가 된다, 좀 아쉽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이제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십시오. 뭐 인생이라는 게 나는 사실 후회라는 건 안 하고 살려고 생각하고 후회라는 건 없는데 내 의도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인생이라는 게 많아요. 네. 그 어떤 경우든지 또 잘 됐는데 그것도 꼭 내가 의도 안 했는데도 잘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난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뜻하지 않은 날벼락 같은 경험을 만들어서 정말 뭐 길 가다가 정말 뭐 강도를 만나거나 이래서 큰 낭패를 보는 게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물론 꼼꼼한데 왜 그 길을 갔느냐 이러면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근데 아무튼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젊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점 네. 하나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제대로 왔나 하는 그런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제과를 나와서 이 배우가 돼서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취직을 그 대학을 같이 다녔던 정진행 지금 현대자동차 사장이 같이 다녔어요.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 진행이는 그때 이제 현대 취직을 한다 그러는데 저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탤런트를 하는데 그 초봉을 보니까 되게 조금이에요 월급이. 저는 이제 탤런트를 하니까 사실은 출연료 이런 게 그렇죠. 많이 벌죠. 네. 그거 참 너 그거 받고 거기 그거 댕기면서 네. 근데 지금은 네. 그 친구 연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그게 뭐 대기업의 그 사장을 하니까 연봉이 무지막. 제가
아, 그때 취직을 하는 게 지금 오히려 더 부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언제고 저런 게 뭐 그냥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렇게 뭐 그렇게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느낀 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그것이 뭐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우리 최불암 선배님처럼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고 좋은 배우로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일들이 없어요. 배우들이. 네. 같이 제 나이 또래 뭐 친구들이나 동료 연기자들이 참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을 많이 꾸준하게 하는 편이라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제가 희망이 있다면 과거의 드라마는 시대극이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드라마도 하고 정치 드라마도 그런 걸 전혀 안 하는데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그게 소원이고 그러면 제가 할 역할이 많죠. 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뭐 저는 지금처럼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행복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제 주변에 이제 그 친구들이나 아이들한테 돈이 많은 아버지 또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한 아버지도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들이 있고 아들한테는 존경을 못 받는 아버지가 있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가난하고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버지도 아들한테는 존경받고 네. 그런 사회적으로는 크게 보람은 없어도 그냥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자식한테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뭐 배나 TV에 나와서 배나 TV가 우리나라가 아직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사실 지구촌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갈등 시대가 끝났습니다. 어느 나라건 이데올로기 갈등은 다 끝났고 유일하게 안 끝난 게 한반도입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근데 그것도 이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좌우의 갈등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토 분쟁의 시대로 또 종교 갈등의 시대로 갈등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의 갈등이 남아있는 참 어떻게 보면 낙후된 환경 속에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니까 그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또 오늘 오래간만에 옛날 그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우리 장 박사가 잘 기억을 하셔갖고 잘 조사를 하셔서 얘기를 해주셨는지 돌아온 세월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배우 정한용 선배님 고맙습니다.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